뉴스칼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은 뭐 뉴욕주도 지금 단계적으로 봉쇄 완화를 15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조금씩 네,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락다운 해제가 너무 이른 거 아니었냐.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독일도 그렇고 뭐 네. 중국도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는 좀 산업 구조가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예. 미국은 서비스 중심의 산업이고 서비스 중심의 산업인데 락다운을 하면은 네.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참으면 되는데 미국 사회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부에서 소득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도 고민이 있는 거죠. 계속 묶어만 놓을 수는 없는데 바이러스의 재확산 위험은 있지만 계속 묶어놓으면 그 자체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다. 그래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인데 어떤 선택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풀어놨는데 이제 두려움은 있는 거죠. 우리 사회 잘 통제됐던 나라들도 보니까 한국같이 잘 통제됐던 나라들이 재감염이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또 재감염되면은 더 큰일 아니냐. 제일 두려워하는 건 계속 그 폐쇄 기간이 경제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은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 경제 활동을 할 거라는 전제에 모든 걸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전제가 무너진다면 또다시 경기 논쟁이 붙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선택지가 쉽지는 않은데 그 사이에 갈등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조금 이번 주에 두 가지 화두가 있었잖아요. 그게 네. 락다운 봉쇄가 좀 빨랐나? 네. 봉쇄 해제가 너무 이른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지금 뭐 WHO부터 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한 가지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인데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연 끊어버리겠다고 세게 나오죠. 네. 지금까지 나와도 폭스뉴스 기반으로 한다면 뭐 가장 센 발언이다라고 네. 시진핑 주석과 친하지만 말 안 하겠다 지금. 네, 네.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2차 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인 문제는 다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코로나 이전 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국제적인 분업이나 협업 관계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면서 크게 이제 다툴 일이 없고 저가 상품이 미국 시장에 공급되면은 미국은 싸게 공급해서 좋고 미국은 또 서비스 산업 우위나 달러 기축 통화를 활용한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었다. 그 정점은 이제 2000년 중반대에 이제 모두 다 즐거웠던 골드락스 시절이 있었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놨죠. 모두 다 잘 살 수 없다면 내가 잘 살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잘 살려고 하니까 상대한테는 이제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미중 무역 스몰 딜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딱히 양보한 게 없고 예.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그렇죠. 우리 물건을 사.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 너 왜 사기로 한 거 지금 집행률이 이거밖에 안 돼. 예.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행률이 아마 10% 초반대 될 거예요. 근데 못 사요 중국도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예.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천재지변 아니냐. 특수한 상황이니까 재협상을 좀 하자. 우리 만나서 지난 연말에 했던 거는 좀 이런 특수 상황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 우리가 구입하기는 하되 좀 시차를 좀 늘려서 할 테니까 재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다분히 이제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뭐가 많냐라고 시청자분들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문제가 문제를 낳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가. 그렇죠. 실업률은 지금 역대 최악이거든요. 지금 뭐 나오니까 오늘 근데 뉴욕 증시가 올라간 게 네. 실업자는 어마어마하지만 실업률이 그래도 3월 이후에 뭐 정점을 찍고 줄고 있다라는데 이게 약간 코에 걸면 코골이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파월 의장도 지금 멀리 해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지금 사회는 예. 명확하게 이렇다고 정의를 못합니다. 경로가
앞으로 경제 경로가 어떠한 경로를 걸을지에 대한 뭐 경기 논쟁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의 괴리예요. 양극화. 그래서 실물을 보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뭐 그 세상이 다 문을 닫았는데 어디서 좋을 거를 기대한다는 건 어려운데 금융 부분을 보면은 사상 최대의 통화를 발행함으로 해서 주식 시장만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양극화 시절인데 예. 앞으로는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될 테니까 자, 뭐 선택을 많이 강요를 받죠.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데 이 양극화의 구조에서 어느 편에 설래? 그러니까 지금 실물이 안 좋다 보니까 자본 효율과 노동 효율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겠죠. 예. 임금은 오를 수가 없겠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고용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다행이고. 일인데 무슨 임금 상승률이냐. 그러니까 임금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쪽 자산 사이드를 가보니까 뭐 이런 통화의 홍수 속에서 자산 가격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만 봐도 눈만 뜨면 쏠림으로 해서 오릅니다. 그렇죠. 자,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고 근데 또 돈이 몰리는 쪽도 이제 그 자산에 대한 평가가 또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산이 이게 이제 금리가 제로 금리고 돈은 많아요. 그러면 과거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저 PBR이라 해서 청산 가치 대비 싼 것이 그렇죠. 좋았어요. 0.4짜리.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언젠가 올라갈지 사두면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자산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벌어놨던 돈에 대한 평가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돈이 없질 않죠. 그렇죠.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을 누구도 안 쓰죠. 예. 그 돈을 쓰려면 이제 투자 요인이 있어서 내가 이 돈을 제로 금리로 차입을 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벌려서 더 큰 부를 창출할 기회가 있다면 차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투자의 기회가 안 보이니까 아무도 그 돈을 안 쓰고 미국 채권만 사죠. 그래서 돈이 그냥 자산시장에서만 빙빙 돌고 예.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산시장 중에서 우월한 성장주 쪽으로만 극단적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지금의 전 세계의 자산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쏠림의 혜택을 받는 중이죠.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선택을 강요받는 거예요. 어느 쪽에 쓸래?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부 한 번에 선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완전히 발을 빼면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흐름에서 소외되는 것도 문제고 그런다 해서 한쪽에 내가 전부 집어넣는다는 것도 위험하죠. 극단적으로 예리한 상승은 예리한 하락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또 여기서 분위기가 반전됐을 때 이격 조정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밸런스를 좀 잡고 하시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죠. 소외되지도 말고 그런다고 너무 과하게 하지도 가지도 말고 그 정도 중도를 찾아야겠죠. 뭐든지 중도가 참 어려운 법인데 말이죠. 가장 어렵습니다. 예. 중국 쪽 이제 좀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게 양회잖아요. 네. 전인대랑 뭐 지금 있는데 이게 여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어떠한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기치를 다질 거란 말이에요. 포부를 밝혀내고 근데 어떻게 직격탄 세게 맞았는데 경제 성장률을 봐오려는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세계는 그러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부가 어느 정도 마사지가 가능하니까.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예. 고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약하죠. 예. 근데 사회주의는 그 근간이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를 믿고 권리를 달라 해서 일당이잖아요. 선택권도 없고. 그래서 모든 권리를 줬으니 그러면 너희가 이제 우리를 책임을 줘야 된다니까. 중국 사회는 또 이제 다민족의 이제 그 여러 종족이 뭉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고용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 흔들리면 체제 안정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인대는 이제 매년 3월에 열렸었는데 이게 아마 78년 이후에 연기된 게 처음이고 또 여기서 그 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추측컨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거다. 예. 그리고 그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좀 달래야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막강하게 이제 투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진흥을 좀 해야 될 텐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할 거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결국은 4차 산업 선점하는 쪽에 이제 투입을 하겠죠. 예.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어려운 쪽을 찾아서 거기는 이제 쿠폰을 넣을 텐데 우리나라 경제하고 맞붙어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1위니까 예. 우리 쪽 산업 전체적으로도 중국의 부양책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겹불 정도라도 줄 수는 있겠다니까 나쁜 일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미중 간에 이제 뭐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줄서기를 강요하니까 또 거기도 이제 중용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선택을 강요받는 거를 요구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선택은 다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1분기 총생산이 이제 마이너스 6.8로 나왔더라고요. 예. 중국이. 그럼 연간으로 해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뭐 6%가 되겠느냐 가당치도 않다는 건데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회주의 정권은 이제 그 이 먼 비전이나 선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선언을 통해서 인민들의 결집 그리고 이제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 선언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는 또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성장률 제시를 안 한다면 야, 좀 꽤 심각하겠구나. 주변에서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상징성으로 제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금리를 지금 각국이 낮추고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외에도 어나더 플랜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 이렇게 파월 의장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틀 네.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가겠다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내릴 여력은 뭐 없다라고 하지만 마이너스까지 조금 있잖아요. 아직 틈이. 그러다 보니까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통위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되게 쉬울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머징 국가는 룸은 있죠. 그쵸. 있는데 이 마지막 카드일 수 있잖아요. 이걸 쓰면은 다음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썼는데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게 외생 변수가 나오면 그럼 중앙은행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결국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쓰는 게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거는 뭐 이렇게 자산 가격 부양도 좀 시키고 예. 돈을 좀 더 그래도 세게 어려운 만든다. 기업에 넣는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0.75 금리가 높은가요? 0.75라는 그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한계 기업들, 결국은 기준금리를 여기에 스프레드를 엎어서 올라가는 한계 기업들이 문제인 거죠. 예. 맨 마지막에 이제 하단에 놓여 있는 기업들은 하루하루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스프레드가 이제 쭉 올라가 있는 거를 금리를 낮추면 이걸 좀 낮출 수 있으니 이제 좀 정책 당국자도 좀 도움은 받겠죠. 근데 좀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장점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또 외국인들이 국내에 채권을 사는 거는 예. 재정 안정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좋게 보고 이제 들어오는 이유인데 금리를 건드린다는 건 요 두 가지가 이제 다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출이? 주식은 파는데 채권은 사죠? 그렇죠. 근데 채권까지 팔면 어떻게 될까요? 유출이 어마어마해지겠죠. 환시장이 흔들리겠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환시장이 안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데 자원 이머징 국가들은 환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시경제 운영하는데 애를 먹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이제 그 또 더 큰 부를 창출할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카드까지 쓰기에는 앞으로 하반기까지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너무 많지 않아.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쵸.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0.75에서 더 인하하기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아직은. 아직은. 상황적으로 볼 때. 네. 더 악화가 되면 뭐 꺼내 들 수도 있겠죠. 최후로는 뭐 최후의 이를테면 카드죠. 뭐 매일 부도가 나서 부도 기업이 나와서 네. 뭐 결제가 안 되고 그러면 IMF 때도 그랬죠. 그쵸. 매일 대기업이 눈 뜨면 부도 부도 소식이었어요. 그 정도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아니다. 않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채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외국인 자본 순유출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지난주에 반짝 들어오는 것 같던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채권 시장으로 아무래도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자산이라고 보니까 주식보다는. 네. 이거는 조금 더 얼마나 갈지 전망이나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결국은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예.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은 전략적으로 비율을 정해놓고 그냥 집행을 하는데 대한민국 재정은 세계적으로 가장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환시장이 안정이 돼 있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채권은 그냥 안전 자산으로서 꽤 괜찮은 초이스고 보통 세계 각지의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나라 국채들이 다 제로 금리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3년만 이렇게 하면 0.8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수익도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채권은 매력적이니까 이제 들어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전자산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환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환이 뭐 1,300억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0.8%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환에서 10% 깨진다. 예. 말이 안 되는 안 거죠. 하죠. 예, 그래서 또 거꾸로 돌아가면은 금리 정책이 다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수출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안 좋아서 그동안 계속 무역 흑자를 통해서 달러를 보강해서 예. 환시장을 안정시켰는데 이제 수출도 안 좋은데 자본 계정까지 흔들리면은 환시장이 안정할 수 있겠느냐.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머징 국가는 한번 환시장이 흔들리면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시장에 계속 채권으로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땐 여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안전자산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금리 정책이나 거시 환경 또 우리도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데 예.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이제 SPC 설립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죠. 예. 어차피 국채 발행은 해야 되고 재정은 집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표신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놓고 매입해주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쇼잉이라는 게 있어요. 대외적으로 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뒤로는 하되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건 안 좋죠. 명분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뭐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조금 좋아요. 곤란한 거죠. 음. 몰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참 국익을 위해서는 낫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상승 피로 쌓였다는 증시 얘기는 사실은 이제 뭐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장 상승 피로도가 쌓였다는 얘기를 거의 한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900선 지금 안착을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안 밀려요. 예.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제가 이 시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산 시장은 상대적이다. 자산 시장은 절대 가격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흔히 이제 생각하기에 지난 시간의 경험을 갖고 자산 시장을 판단하니까 예.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가장 전 세계에서 저평가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저평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저평가되는 게 맞다고 평가를 하니까 올라온 게 과열로 보이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글로벌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은 급이 달라진 거죠. 예. 가장 코로나를 슬기롭게 대처를 했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경기가 엉망이고 다 망가진다는데
우리 1,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잘 나와요. 서프라이즈 기업이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다 실적이 서프라이즈예요. 안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주가라는 건 실적을 따라가는 거고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는데 올라간다면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실적은 잘 나오는 기업들, 뭐 인터넷 기업이나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고 있는 기업들. 근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정부에서 자원을 배분을 통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돼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과거에 우리가 PBR 대비 0.67이었으니까 예. 이게 우리의 밸류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밸류로 1을 잡아도 예. 대개 1 이상에서 노는 OECD 국가가 많죠. 1을 잡아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2,500이죠. 예. 그러니까 이 자산의 상대 가치의 개념을 따른다면은 지금은 또 유동성이 국내 부동산이 막히면서 일로 많이 아주 작은 자금, 그 작은 자금이에요. 부동산 자금은 5천조고 주식은 시가총액이 1,500조예요. 그럼 부동산 자금에서 몇 프로의 자금만 이쪽으로 네. 넘어와도 웰스 이펙트가 나오는 거고 지금 실물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인상이 어려워요. 예. 그럼 어디선가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웰스 이펙트를 누릴 때는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성장주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한번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는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면은 잘못하면 이제 튕기져 나가면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생각한 어떤 거를 리스트업을 했다가 좀 멈춰 있는 순간에 본인이 생각한 비중을 얻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